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근의 이른바 청부 고발 의혹 파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달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웅 의원이 확인되면 방폭파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은 조금 전 입장문을 내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그런 고발장을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 캠프의 오신환 전 의원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뉴스 설기는 어떤 내용 짚어보나요? 네, 오늘 혹시 무야홍 들어보셨어요? 무야호까지도 들어봤고 홍은 가끔 들어본 것 같아요. 무야홍. 홍. 예.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무슨 뜻인지 이따가 한번 제대로 썰어드리겠습니다. 무는 무조건이겠죠? 예, 무조건. 야, 알겠습니다. 야. 네, 뭐 굳이 얼굴까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저희가 부끄럽습니까? 남사스러워서요. 네. 알겠습니다. 물어봐 주시죠. 예, 영끌 인터뷰는요? 네, 4단계 거리두기가 한 달 더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습니다. 더 못 참겠다, 버틸 수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를 관련자 모셔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두 번째 영끌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요즘 현안이 많은데 하나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예,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입니다. 오신환 상황실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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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주로 윤석열 후보 얘기, 또 민주당의 경선 얘기,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얘기가 많이 될 텐데요. 두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방어보다는 두 분 다 공격이 많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측 얘기인데요.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폭파된 방, 캡처는 남았다로 잡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캡처된 게 있었는데요. 화면을 잠깐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4월 3일이죠. 당시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로 지금 위에 김웅 의원이 보낸 걸로 돼 있는데 확인하시면 방 폭파 오후에 그렇게 다른 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확인하면 방 폭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은 폭파돼서 김웅 의원이 자료 같은 걸 전달하고 나면 뭐 제보자 등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은 늘 폭파해 왔다. 그래서 안 나눈다라고 했는데 누군가 캡처를 해서 저 부분이 남았습니다. 물론 그 전달한 것들은 지금 보이는 건 이제 고발장이죠. 현재 보도에 따르면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중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그 고발장입니다. 일단 그냥 전달만 한 게 아니라 저렇게 확인하시면 존칭을 썼어요. 방폭파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까지 단순 전달할까 본인이 메시지도 하고 또 오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여러 번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김웅 의원이. 그러면 기억이 안 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뭐 기억이 있겠죠. 근데 저거는 이제 국민의힘 당직자하고 나눴던 대화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확인하면 폭파해라 이거 자체가 뭐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뭔가 부적절한 내용이다. 혹은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저것보다도 저 김웅 의원이 보낸 저 자료가 검찰로부터 온 자료다. 예.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손준성 보냄이라고 이거 포워딩을 한 건데 그렇죠. 그 손준성 보냄이 김웅 의원 얘기로는 내가 작성해서 손준성 검사한테 법리 검토를 의뢰해서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새로 하고 있고 예. 여기서 보기에는 검찰 내부에서 알만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 있는 것이어서 검찰에서 작업을 해서 넘겨준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아마 법무부가 지금 오늘 내가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 불러다가 이 문제 현안 질의를 했는데요. 오늘 법사위에서 뭐 뜨거웠습니다. 예. 갔다 오셨죠? 예.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감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 확보하고 또 저는 오늘 그 법사위에서
그 통신 기록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 손중성 검사의 네, 손중성 검사의 통신 기록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 SNS 기록, 통신 기록.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이게 풀릴 것 같아요. 이게 좀 사실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특정 인터넷 매체가 단독이라고 해서 낸 그 언론 기사에 지금 중점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매체 자체가 사실은 5월 달에 발행된 예. 이제 시작한 매체고 유독 그 윤석열 후보의 준리특보나 지금 특종이나 지금과 같은 이거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고 하는 요런 부분들 중심으로 지금 계속 언론을 생생해내고 있는 그런 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작년 4월 총선에 있었던 그 내용을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폭로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도인지가 일단 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등장인물이 A라고 하는 손중성 검사와 B라고 하는 김웅 의원, 또 C라고 하는 전달을 받은 당직자로 예. 추정되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그 텔레그램 방 보여준 거는 C라고 하는 받은 사람의 텔레그램 방이거든요. 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윤석열 총장이 묵인 내지는 지시를 했느냐라는 예. 것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A라고 지칭되는 그 손중성 검사가 김웅 당시 후보자에게 실제 검사가 이것을 작성해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부 고발을 한 것이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실체가 전혀 없고 지금 손준성 검사 자체가 그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고 예. 오히려 법적 조치를 강하게 약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예. 빨리 이거는 저 수사를 하든지 감찰 빨리 결과를 내서 그 진실을 따져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상황이 사실 특히 야권의 캠프별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윤 전 총장, 윤 후보가 연루돼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유승민 캠프의 상황실장인데 유승민 캠프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은 뭡니까? 저희로서는 뭐 아직 정확한 팩트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진실을 빨리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지금 윤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나 이런 건 아직은 없는 거죠. 무에서 현재 무의 그렇죠. 상태인 거죠.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스스로 밝히는 것이 마땅하고 뭐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당장은 그 뉴스버스라고 하는 그 인터넷 매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조금씩 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내용들을 다 오픈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해서 진실을 밝혀야지.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선에 한참 진행되는 과정이고 우리도 이제 경선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 이걸로 인해서 정치 공방으로 계속 이렇게 흙탕물 진흙탕 싸움이 되게 네. 되면 저는 굉장히 짜증난다. 예. 저기 예, 제가 캠프가 보기에는 지금 없지만 팩트가 확실히 있어요. 하나가 예. 손준성 보냄. 손중성 보냄. 현직 검사가 전직 검사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긴 하지만 현직 검사가 그 전직 검사에게 고발장 내용을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거는 예. 이 사람이 정치인이에요. 총선 출마하는 사람이고 국민의힘의 이 검찰 관련된 업무에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기에 이걸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중대한 팩트 아닙니까 그게? 그거는 반드시 왜 보냈는지 뭘 보냈는지가 규명이 되고 입증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본인이 이제 뭘 아니라고 자꾸 아니라는 말만 하는데 일단 손중성 검사는 아니라고 했고 잠적 상태입니다. 아니라고 하고 안 나오고 예. 연차를 내고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이거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자료를 보낸 게 있는지.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이건 부적절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치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예요. 지금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국민캠프 입장문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 작가가 좀 뽑아서 줬는데 방송 직전에 줬는데 여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출력한 윤석열 국민캠프의 입장으로 5장짜리 자료를 내놨는데요. 일단 여기 보면은 김웅의 최초의 해명에서 고발장 작성자는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윤 후보랑은 관계가 없다라는 걸 얘기해서
김웅 의원이 처음에 뉴스버스와 통화할 때 고발장은 내가 했다. 초안 작성은. 그리고 윤 총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뉴스버스 측에 얘기를 했다. 그래서 윤 후보 캠프 측은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김웅 의원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얘기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득력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뭐 일단은 지금 손중성 검사가 네. 총장 할 때의 수사정보정책관이긴 했지만 그것이 둘과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묵시적인 묵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선긋기를 하는 것인데 일단은 지금 앞서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 방에는 보냄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손 검사 자체가 전혀 사실이 없고 예. 이거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키맨은 여기 손준성 검사에게 있고요. 또 김웅 의원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달만 한 것인데 그것이 그런 내용인지 여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미궁 속에서 그냥 사실상 이게 서로 정치 공방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빨리 이 실체를 밝혀내야 되는 예. 거죠. 그러려면 감찰의 결과를 빨리 내고 되고. 아니면 필요하면 수사를 해야죠. 예. 그래서 이것이 자꾸 쓸데없는 이런 어떤 진실 공방 속에서 괜히 무슨 이렇게 유령과 싸우는 듯이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빨리 밝히고 거기에 대한 뭐 책임을 질 만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간단치는 않다고 보는 게요. 저는 아직 뭐 사실관계가 명확치는 않아서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긴 한데 손준성 검사가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인데 이거는 이제 알만한 검찰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핵심 요직인지를 다 알아요. 예. 그야말로 검찰총장이 약간 뭐 비서실장, 우리 정치권으로 따면 정무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 관계자 들어오면 흔히 직속부대. 네, 완전 대통령으로 따지면 국정원장 같은 역할입니다.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김웅 의원과 어떤 작업을 공동으로 했다. 그거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이 어떤 작업을 어느 정도 공동으로 했는지는 아직 서로 입장이 좀 갈려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특정돼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게 확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단순히 그냥 선배, 동기인가요? 뭐 하여간 연수원 동기. 연수원 동기 간에 그냥 통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가 아니고 뭔가 업무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건 손준성 검사 개인이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것도 추측이죠. 물론 지금 왜냐하면 뭐 그런 관계로 볼 수는 있지만 예. 그것이 사실은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얘기가 되는 건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아주 뭐 비서실장 격이긴 하지만 비서실장이 뭐 사실은 뭐 돈 받아서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사고도 나고 여러 번 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일반적인 그거를, 기업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뭐 완전히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증거 없는 내용 가지고 자꾸 우리가 여야가 공방을 갖게 되면 민주당도 지금 대선 후보 경선 중이고 예. 우리는 이제 경선이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런 문건을 터트린 것 자체도 저는 의도가 좀 불순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빨리 사실 팩트를 확인해서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뭐 공방을 계속하자는 건 아니고요. 예. 이거를 조사할 가치가 있다는 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별거 아니다. 윤석열 총장 조금 그러잖아. 이건 나는 한 적도 없고 뭐 이거 무슨 정치 공작이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사실관계면 조사해봐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손준석 두 사람 간에 카톡 대화나 텔레그램 대화 이 기록이 있는지 이거 확인을 해봐야 돼. 이거는 그 안에 예를 들면 이거 관련해서 어떤 뭐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자 기록이 됐다. 윤석열 총장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손준성 검사의 부분은 지금 본인이 어쨌든 뭐 전혀 사실 무근이다 하고 잠적한 상태인데 그 주변을 일단 감찰이 할 수 있잖아요. 예. 공직자니까. 또 더군다나 감찰이 진행 중이고 그럼 이제 내용이 다 나올 겁니다. 지금 뭐 감찰이 그래서 저는 진행 당연히 중이라고 지금 하니까요. 저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사실이 안 밝혀지면 대선 내내 이거 가지고 공방이 갈 거예요. 빨리 밝히는 게 낫죠. 예. 일단 맞습니다. 연차 휴가를 낸 송 검사가 와서 제대로 일문일답을 하면서
사실을 밝히고 일단 주장이더라도 명쾌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좀 분석은 먼저 오신환 실장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정치 공작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권이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윤 총장께서는 당시 사실은 이제 고립무원이다. 총장의 직을 갖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정부 그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과 굉장히 대립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 고발장에 보면은 공공수사부장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발을 거기다 부임한 해라, 그랬죠? 공공수사부장이 전혀 윤석열 쪽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법무부에서 임명한 오히려 윤석열의 반대쪽에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팩트에 맞지도 않고 정치 공작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건데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저런 주장을 얼마나 이제 국민들이 납득을 할런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뭐 팩트가 아직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대선 목재기가 야권의 나오니까. 대선 주자 1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김종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늘 하는 그런 대응 방법이 저런 게 그러니까 정치 공작이다. 예. 그리고 사태를 간단하게 정치적으로 딱 단정하고 이제 반격을 하는 거죠. 진실 게임에 들어가는 거죠. 예. 진실 게임도 아니죠, 저거는. 그냥 진실 게임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 공방으로 이거를 끌고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쪽이 진영 간의 논쟁이 저쪽이 되는. 정치 공작했다. 이러고 이제 서로 막 그냥 이전 투구 양상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정치 시작한 지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런 옛날에 많이 써먹던 방식인데 뭐 고급 저게- 스킬을 벌써 익혔나 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저게 무슨 그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정치 공작을 했다는 게 결국은 인사를 했다는 건데요. 아니 인사권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검찰총장 주변에 특수부로 인사를 해놨더니 엄청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건 사고 그러니까 조국 수사하면서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봐서 인사 조치를 한 게 그걸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윤 총장 입장에서도 이 사실이 지리하게 내용도 없이 이렇게 계속 공방이 가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치 공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아무런 지금 뭐 연결되는 고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을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인터넷 매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 쪽 입장에서 보면은 터무니없는 내용들만 지금 계속 언론의 특종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하는 것이고 지금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것이 빨리 그냥 밝혀지는 것이 진실을 빨리 밝히는 것이 그래야만 오히려 빨리 종결하고 제대로 된 경선과 후보 선출 과정으로 가지. 안 그러면 계속 우리 내부에서도 빨리 또 밝힐 수 외부에서도 있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이것이 진실을 밝혀야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수사 들어간 혹시 국정조사나 이런 할 가능성도 뭐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감찰이 제일 먼저입니다. 감찰이 먼저 시간이 나와야죠.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법무부 장관 왔는데 법사위에서 빨리 감찰을 해서 통화 내역 확보하고 통신 기록을 점검을 해서 사실관계를 규명을 해라. 그래서 아마 뭐 장관이 자세한 얘기는 안 하던데 검찰 내부의 감찰이 아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필요하면은 법무부 검찰 합동 감찰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일단 오늘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윤석열 캠프의 주장 반박으로 나온 거에도 고발장은 장제원 의원이 또 법사위에서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뉴스버스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고발장은 초안은 내가 작성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김 의원이 연루된 건 맞고, 그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연루돼 있냐, 이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윤 후보 측은 절대 사실 무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법사위에서도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요. 긴급 현안 질의 내용입니다. 여야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다. 정치 공세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전부 의혹, 추정밖에 없어요. 보도도 보면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어버리고
오염시켜버린 사건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가 한마디 질의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뭐 지라시성 정치 공작이다. 여당은 헌정 쿠데타다. 공방이 거센 상황입니다. 예, 이분 뭐 계속 윤 후보 권성동 의원도 사실은 캠프는 아니지만 친윤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네. 강릉 법사위는 친구. 지금 다 친윤이에요. 네. 아 그렇네요. 네, 거의 대부분. 장제원 의원은 총괄실장 네 거기 가 있고. 네. 예.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 카더라 수준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뭐 계속 반복되지만 하루빨리 이 내용, 증거를 팩트를 근거로 한 그 진실이 빨리 밝혀져야만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없지. 저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이게 지리하게 끌면 끌수록 좋을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게 이 이슈가 어느 정도 영향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이 사건이 지난주 목요일 날 처음 나왔는데 금요일과 토요일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사실 금토면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서 이 이슈가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고요. 일부는 반영될 수도 있는데 일단 다자 대결만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조금 보면 전체 여야 후보 다자 대결에서 전주보다 1%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범보수권 그러니까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토를 놓고 보면 이 부분에서는 또 이상하게 약 2%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 자체가 지난 주말에 뜨겁게 또 오늘까지 계속 정치권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돼 있는데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크게 반영은 안 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아서도 그렇고 사건이 복잡하다 보니까 복잡해 답 나오면 볼래 이런 분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의 파급력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보통 여론조사를요, 이제 너무 매일매일 여론조사 수치를 뭐 그 하루 전에 사건하고 연결시키는 네. 기사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부정확한 얘기예요. 그건 앞으로 좀 언론사에서도 예.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잘못했나요, 저희? 네.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추세를 분석하는 추세를 기사를 해야지 오늘 조사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 0.5% 차이 난 거는 이 사건 때문이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최소한 여론조사는 한 일주일 전쯤에 벌어진 사건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구전되고 그 전달된 결과가 여론조사로 확인이 돼야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도 보면 선거 일주일 전이 마지막 무슨 메시지든지 폭로든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 그 시한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는 확산될 기회가 있어야 이 전 국민한테 그래도 아주 빠르게 예. 확산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약간 하락세 하향 안정. 예, 안정세인지는 모르겠고 하여간 지속적인 하향세. 예. 우리 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예. 그 날개가 있으니까 그냥 좀 차츰차츰 추락은 하는 거예요. 근데 추락하는 추세는 내가 보기엔 좀 그러니까 그 막기는 맞다.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추락세를 반영하는 것 정도라고 보고 이번 사건이 이제 사실관계 규명에 따라 다음 주쯤에 아마 여론조사에 반영될 여전히 있겠죠. 윤석열 총장 측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저는 좀 아쉬움이 큰 게 예. 여러 악재들도 지금 막 이렇게 돌발 변수가 생기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당에 입당해서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고 또 룰 갖고 한참 계속 각 후보들과 또 경준이 선관위랑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엔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하는 것도 채택되지 못한 상황에 이런 지금 또 악재가 터진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면 초가에 지금 빠져 있는데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향세의 추세를 갖는 것은 지금 뭐 분명히 맞다라고 예. 보고요. 반면에 이제 그 홍준표 후보가 다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는데 예, 그것이 과연 어디까지 그것이 갈 것이냐, 홍준표 후보의 확장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후보가 얘기했듯이 홍준표가 윤석열을 따라잡고 또 유승민이 홍준표를 따라잡는
그 시점이 이제 경선의 2달 동안 우리가 그 재미로운 반전 드라마를 보면 흥미로울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 보면 그렇다는 네, 말씀이죠. 아까 이제 물론 여러 여론조사 중에 하나지만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오늘 조사를 보면 윤석열 보수 적합도에서는 이제 유승민 후보만 떨어졌어요. 안타깝게. 뭐 그것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10%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경선이 아직 뭐 본격적으로 이제 룰이 마무리가 됐고 후보들 간의 차별성과 또 정책과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줄 시간들이 저는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분발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좀 그 남의 당 얘기지만 예. 관전평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면 3등 후보가 보통 2등을 그러니까 2등을 공격해야 자기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착각입니다. 3등 후보는 1등이 무너지지 않으면 3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등이 대세론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대세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다 2등으로 결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략적으로 이렇게 예, 2등을 선택한다는 거죠. 3등으로 안 가요. 왜냐하면 보통 2등, 그러니까 홍준표가 좋아서 찍는 사람도 있지만 1등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야 되는데 보니까 그래도 붙을 만한 사람이 홍준표다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등 표가 무너져야 3등한테 올 몫이 생겨요. 그때쯤 되면 이제 그럼 누구를 해야지 하고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사적 지지가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이 무너지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진검승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사람 이제- 보고 선택하는 거죠. 예, 지금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김종민 예, 의원께서 유승민 캠프의 오신환 성원실장에게 일단 윤석열 후보를 잡아야 유승민 캠프가 뜬다. 아니 그러니까 라는 지금 조언을 아까 돌려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셨어요.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네, 맞는 말이죠. 1등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3등이 1등을 갑자기 따라잡기는 어려우니까 2등이 따라잡으면서 그 흔들리는 그 표들을 결국에 2, 3등이 이제 바라보게 되겠죠. 그 대안 세력은 뭐냐.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특히 정해지면 예.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야권의 후보는 누구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좀 더 이제 사실관계들이 하나씩 드러날 걸로 보이는데 그걸 좀 기다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썰픽 오늘의 톡하고 강한 썰들 강지영 아나운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 보시죠. 개밥도 이렇게 안 준다. 군부대 내 부실급식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사진으로 직접 한번 보시죠. 비닐봉지 속에 흰 쌀밥과 깍두기. 이게 식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보자는 훈련 중에 가장 힘들다는 과학화 전투훈련 기간 중에 이렇게 김치와 맨밥만 나온 게 5번이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쎄요, 배고픔을 이기는 것도 훈련일 수 있을까요? 요즘엔 개밥도 이렇게 안 준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군 관계자는 당시 폭염으로 인한 식중독이 우려돼서 추가 반찬 보급이 잘 안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식중독이 우려되면 전투 식량이라도 넉넉하게 줘야 한다라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자, 2위 보시죠. 조롱하더니 다 따라해. 30년 전부터 결혼수당 1억 원, 출산수당 5천만 원을 주자고 했는데 사기꾼 코미디언이라며 조롱당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정치인은 자신의 헤어스타일도 따라한다고 했는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예로 들었습니다. 허 대표는 정말 선구자였던 걸까요? 아니면 지금 대선 주자들이 잘못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1위 보시죠. 때가 되면 민주당의 추미애 예비 후보가 이른바 청부고발 의혹에 손준성 검사 유임에 뭔가 흑막이 있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저는 그 유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관님은 유임 결과로 됐었는지는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밝히겠습니다. 잠깐만요. 추 후보는 최근 썰전 라이브에서도 때가 되면 밝히겠다며 예고장을 날린 바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징계 의결 당시에 막장막후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밝히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서 좀 왜 그런 것도 시간이- 조만간 밝히십니까? 예, 시간이 시간 많이 드릴게요. 저기. 부족하니까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때가 되면 나중에, 그때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예, 썰픽 3개의 주제를 봤는데요. 먼저 오신환 실장님이 하나 골라주시겠습니까? 저는 저
세 번째 있는 개밥도 이렇게 안 준다. 예. 소위 육대전이라고 하는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수도 없이 저 급식 문제를 저렇게 거론하고 얘기가 되는데 왜 저게 개선이 안 될까? 예. 라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아무리 뭐 훈련 중이라고 하더라도 또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저런 형태의 급식 수준이라는 것은 지금 어느 국민도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이번에 뭐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급식도 결과적으로 비용에 대비 너무나 터무니없이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나가니까 이거를 그 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결국엔 아웃소싱을 주면 거기도 얼마든지 낮은 가격으로 예. 개선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현재 국군의 시스템은 많은 기득권들이 거기 있겠죠. 근데 그것을 개혁해서 다시는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마디 더 하실 수 예, 있을까요? 저도 그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릴 때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에 예. 제가 그때 참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 미군 부대를 제가 우연히 간 적이 있는데 그 미군들이 전투하는 군복 입은 미군들이 먹는 밥이 엄청 맛있는 거예요. 무슨 뭘 용어를 제가 까먹었는데 이렇게 포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니까 선진국은 군인들도 저렇게 좋은 걸 먹는구나. 어릴 때 제가 그 생각을 이렇게 했던 게 인상에 남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투 중이다, 훈련 중이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전투 중이고 훈련 중이면은 방법이 있죠. 왜 방법이 없습니까? 예. 굳이 뭐 이렇게 배식을 체계적으로 안 하더라도 그 전투와 훈련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면 돼요. 그렇죠. 급식 대책을. 그런 걸 안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 의원님 저희는, 말씀하신 거를 유승민 후보가 페이스북에 그대로 썼어요. 예, 미군의 그래서- 경우는 민간에 개방해서 그것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그것을 실현하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내 식당도 6,000원 정도인데 민간에서 민간에서 하거든요. 하는 거죠. 괜찮아요, 훨씬. 네. 근데 군 급식이 물론 6,000원보다는 좀 낮지만 3,000 얼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군대 뭐 임대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인건비가 그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밥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송비나 군인들의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빠져있기 빠지는 때문에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6,000원이 훨씬 더 똑같은 그 퀄리티를 그렇죠. 가질 수가 있죠. 있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거 훌륭한 식사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예. 네. 자, 김종민 의원님은요? 예. 하나 뽑아주시면. 제가 그걸 뽑은 거라니까. 아, 같이 이제 고얘기. 네. 추미애 의원님 얘기 때 그 얘기는 안 하시겠어요? 요즘 추미애 의원님이 틈만 나면 김종민 의원님 얘기를 하시던데. 아니, 추미애 의원님이 얘기한 이거 여러 가지 의혹 그건 다 사실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추 후보가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길게 막 이렇게 대거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당 후보가 되니까. 제가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어 꼭 제 명예를 지켜야 될 필요에 대해서만 정당 방위 차원에서 네. 대응을 하고 나중에 뭐 좀 잘못 알는 게 있으면 또 고치면 되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대선 주자 예우 차원에서 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진짜 제가 뭐- 훌륭하십니다. 아니 근데 제가 뭐 해명할 건 다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알만한 정리를 분들은 하겠습니다. 다 알고 김종민 있어요. 의원 때가 되면 추부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죠 저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민주당 경선 얘기인데요. 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주말 사이 민주당 경선판이 크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충청권 순회 경선 누적 득표율이 54.7%, 이재명 후보의 과반 승리였습니다. 2위 이낙연 후보는 28.2%, 그 뒤로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후보 순이었습니다. 1, 2위 후보들은 이번 충청전을 과반 승리의 발판, 반전 드라마의 시작으로 꼽았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재명 후보가 50% 넘는 권리당원 지지를 받았고 비주류란 평가도 털어낸 셈이 된 겁니다. 과반을 넘는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득표율이나 또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기대치에 맞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 이낙연 후보 충청의 완패로 꽤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주요 일정도 취소했고 캠프에선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결과로 결선 없는 본선 가능성이 밝게 열렸다는 평가인데요. 본선행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이대로 어대명이 될지 반전 드라마가 시작될지 궁금해지네요. 예, 세 번째 주제 충청 과반.
어대명으로 잡았습니다. 김종민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대명입니까 일단, 네. 이제는? 아니요, 뭐 자꾸 뭐 미리 앞서갈 필요는 없어요. 예. 일단은 뭐 의외다 또는 뭐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민주당 경선 이 룰은 예.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조사가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지난 2017년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경선 때도 그랬어요. 예. 그때도 막 문재인, 안희정에서 28대 20 이렇게 막 여론조사 그 앞순위에서 붙었는데 민주당 지지층으로만 가면 그때 60대 20이 나왔어요. 그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아닐 거다. 뭔가 이건 뭐 다른 게 있을 거다. 이렇게 봤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60대 20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여론조사의 룰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선거인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권리당원이든 선거인단이든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의 여론 동향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근데 최근에 한 달 정도 50대 30으로 계속 꾸준하게 50대 30의 20% 격차가 유지가 됩니다. 예. 최근 들어서 좀 대세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55대 27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 지금 네. 결과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매주 나오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아니. 지금 54대 28인데 거의 똑같이 맞추는 건 지금. 아니 그러니까 결과 지금 보고 최근 여론조사 동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최근에는 50에 30에다가 50% 이상으로 이재명 지사가 치고 가고 이낙연 후보가 조금 떨어져요. 예. 그래서 대개 이게 이제 좁혀지느냐 안 좁혀지느냐 관심거리였는데 하여간 한 20% 정도 격차가 현실이다. 그럼 앞으로 예. 좁혀질 것 같아요? 안 좁혀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현실이라는 거는 뭐 이제 그 뭐 객관적인 사실관계고요. 선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이번 선거인단은 지난번 우리 저 탄핵대응 달이 조직적인 모집, 결집이 된 선거인단일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과연 그 조직적인 결집이 강력하게 이루어졌다면 조금 변화된 수치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호남입니다. 호남 쪽은 여전히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강세거든요. 이 두 군데의 결과가 지금 이 전반적인 흐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예. 있느냐 이런 변수로서 아직 우리가 변수는 남았다. 지켜봐야겠죠. 지금 나온 표는 사실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만 나왔는데 네. 이번 일요일 날 나오는 이제 선거인단. 선거인단 60만 명이 넘는 1차 선거인단의 표가 나오는데 그걸 이낙연 후보 측에서 조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열어봐야 양쪽 된다는 다 말씀이죠. 조직을 많이 한 거죠. 예. 네. 그게 뭐 일단은 지금 충청권의 첫 번째 순회 경선에서 이게 더블 스코어가 난 저런 결과치는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의 기세를 확실히 잡은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이렇게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변화 가능성에 대한 스펙타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었는데 지금 김종민 의원님 말씀처럼 이번 주말에 있는 1차 슈퍼위크 예. 그리고 추석 이후에 벌어지는 호남권에 대한 그 이제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거 거의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예. 그 권리당원의 표심. 이낙연 지사가 아무래도 이제 그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과연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느냐. 네, 지금 이제 화면에 예, 대한 권리당원, 부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그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뭐 호남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뭐 전국을 다 쓴 건 아니고요. 호남은 20만이 좀 넘고 이번에 한 충청이 약 7.5만입니다. 권리당원이.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똑같이 한 표씩이죠. 거기에다 물론 선거인단이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1차 선거인단은 이제 이번 일요일에 처음 나오고요. 첫 키는 호남에서 이제 이낙연 후보가 지면 많이 지면 거의 끝난 거죠.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기면 저게 다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뭐 마지막 서울 경기가 남아 있지만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인단이 제일 중요하죠. 선거인단이 워낙 제일 숫자가 많으니까. 어차피 선거인단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 선거인단 표가 권리당원 표심과 연동될 거냐, 예. 좀 다르게 갈 거냐, 이게 이제 큰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 일요일 날 1차 선거인단 예. 64만 명에 대한 투표가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민주당 경선은 1차 큰 흐름은 정했는데 이번 일요일 고비, 그다음에 호남 경선이 고비 이렇게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아.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아직도 1000명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기약 없이 반복되는 거리두기 연장에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자영업자들, 결국 수요일에 집단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자,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조지현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죠. 1인 차량 시위로 차량 3,000여 대가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또 하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작년 3월부터 저희 행정명령이 계속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더 이상은 이런 편향된 이렇게 자영업자들에게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리두기 방식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1월 달에 발족을 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고 지난달인 7월 14일과 15일에 1, 2차 차량 시위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여러 자영업자분들께서 추가 동참에 대한 의지를 계속 밝히셨으나 저희가 계속 만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근데 이번에 다시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대한 부분도 또 한 달이라는 기간을 두고 연장을 함에 있어서 이제는 살아야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더 이상 만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제대로 좀 살펴봐 줘라라는 의미로 이제 나오게 되었고 더 이상 저희는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약간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게 좀 더 얼마나 더 절박한 상황인지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 7월에 이렇게 2차례 이틀에 걸쳐서 치유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영업자들 단체 집단 행동을 예고한 그 배경에는 어떤 것을 좀 바라는 조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니까 영업 제한 철폐라는 슬로건을 내걸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담겨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근본적인 조치 말씀이실까요? 네. 네네. 일단은 근본적으로는요. 지금 현재 거리두기 방역 정책이 3차 유행 시기부터 실효가 없다라고 나온 발표 자료들이 서울대 연구팀, 김윤 교수님 포함해서 나온 자료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리두기의 개편안도 3월 달에 만들어 놓은 정책입니다. 그때는 알파 바이러스가 유행을 할 때였고 지금은 델타 바이러스가 그렇죠. 유행을 하죠. 확산 속도가 알파는 2.5명을 감염시킨다고 하는데 델타는 적어도 6명 감염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때는 70%의 저희가 백신 접종이 있으면 전체 이제 방역이 가능하다라고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라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128%가 돼야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해요. 있을 수 없는 수치죠. 그렇죠. 100% 이상은 있을 수 없는 수치이고 그렇다고 하면 확진자를 관리를 하는 지금 시설 중심의 이런 방역 체계들 어차피 확진자는 0명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될 수가 없죠. 네, 그렇다고 하면 확진자 관리가 아니라 이제는 치명률 관리, 이 좀 더 위중증 환자들을 더 이상 사망으로 끌고 가지 않게끔의 병상 관리나 인력 확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검사에 대한 부분들도 확충을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확진자들이 돌아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의 검사 관리 그리고 이후에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관리들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제 치명률로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 인원에 대한 부분, 시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이제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문 대통령도 이제 좀 언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의 빚이 66조 원을 넘었고 45만여 개 매장에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할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제기돼 있고 대표께서 좀 제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김부겸 총리가 관련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잠깐 듣고 오시죠. 정당한 보상이 못 됐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작년에 3차례, 금년에 희망 회복 자금까지 준비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얘기를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 OECD 국가들 중에요. 여기 코로나로 인한 그 저희 지원에 대한 비율이 평균적으로 16.3% 정도가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4.5%입니다. 이 지금 GDP가 비슷한 캐나다하고만 비교를 해도 지금 14.6%이거든요. 턱없이 부족한 액수죠. 부족하다라고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을 해주셔야 되고 사실 지금 지원금 제도 같은 경우도 그 형평성 없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왜 지금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PPT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임대료라든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지해야 되는 비용들이 고정 비용들? 네, 고정 비용들이 각기 다 다른데 같은 금액으로 유지를 하라는 건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지급을 하고 그 중에서 그 정부에서 그럴 만한 인력 체계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자영업자가 직접 본인들의 유지 비용들을 증빙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상환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현실성이 있는 그런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네네네. 네, 그 얘기를 정부가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지현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소득 합이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며 구체적인 사용처 정보는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가 4주 더 연장된 가운데 교육부 방침에 따라 등교가 확대됩니다. 4단계 지역에서는 학교급별로 3분의 2 안팎에서 등교가 가능하며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면 등교를 실시합니다.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강윤성이 모포를 바꿔달라고 한 뒤 문이 열리자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및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을 내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기분 좋게 좀 힘차게 이성재 뉴스 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 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 막 추석 전후로 골든크로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대홍도 될 수 있죠. 무야홍! 자, 무야홍 상상은 현실이 되나? 라고 잡아봤고요. 그 뒤에 나온 그 무야홍 외치는 거는 그 홍준표 후보의 목소리처럼 보이지만 아니고 그 예능 방송에 나온 그 목소리입니다. 다른 분인 거죠? 감쪽 같죠? 네, 그러니까 무야호가 사실은 10년 전 예능 프로에서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말인데 요즘 MZ세대에서는 기분 좋거나 신날 때 약간 쓰는 유행처럼 도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잘 썰릴 때 끝나고 속으로 외치는 말이기도 한데요. 자, 아무튼 그 무야호라는 말에서 이 무야홍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는데요. 들은 것처럼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홍 후보가 본인의 SNS에 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무야홍이 유행한다. 추석 전후로 윤 후보와의 골든크로스를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점점 현실화되는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정말 근래 홍 후보 지지율 상승세 추세라고 여기서도 좀 썰어봤잖아요, 저희가. 근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골든크로스가.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눈에 띄는 조사 두 가지가 좀 나왔어요. 첫 번째 보시면 범보수 진영만 놓고 적합도 조사를 했더니 홍 후보가 보시는 것처럼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록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1위에 올라갔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홍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된 입장입니다. 저희가 캠프에 직접 통화를 해서 물어봤더니요. 지금 결과가 좋아서 힘을 받고 있고 올라갈 때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캠프 기류가 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조사가 나왔어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나온 그 주간 정례 조사를 보면 비록 여기에서는 그 범보수권 후보에서는 홍 후보가 2위권이긴 하지만 자, 지난주에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또 높아진, 그래서 결국에 윤 후보와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눈에 띄게 치고 올라가는 수치, 양상은 수치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같은 조사에서 후보가 여야 통틀어서 전체 3위에 올랐다는 결과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홍 후보 급상승을 한 건 이른바 역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홍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역선택, 이른바 역선택 흐름 뭐 감지되는 게 있긴 있습니다. 보시면 자, 여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적합도 조사예요. 그러니까 여당 지지층이 볼 때 야권의 후보 누가 좋겠냐라고 했을 때 보신 것처럼 홍 후보가 약 6배 정도로 지금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보라색으로 보신 거 여야 대선 후보를 모두 놓고 조사를 하면은 1.6대 3.6으로 그 차이가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권 후보들이 홍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좀 더 높다라고 어떤 그 수치적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일단 어쨌든 어젯밤에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홍 후보한테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역선택을 방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대신 1차 컷오프가 지금 100% 여론조사였는데 이거를 당원 20% 정도를 넣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당원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앞서기 때문에 일단은 누가 앞선다라고 이렇게 쉽게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고요. 다만 지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권 지지층에서 높다, 역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는 20대, 30대, 이른바 MZ세대에서도 상당히 지지율이 높다. 그러니까 이건 역선택이 아니라 확장력이 커졌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주 3일이었죠. 봉화마을을 참배하면서 방명록을 쓴 게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에 2002년 노무현 후보처럼이라고 썼어요. 아무 말도 없이.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해석이 좀 분분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에 MZ세대의 지지가 몰리니까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님이 후보 때 처음 뜰 때하고 비슷한 상황 아니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 당시에 여당의 그러니까 이인재 후보가 대세론이 컸었는데 막상 경선을 시작하니까 주목받지 못했던 당시 이제 노무현 후보가 광주 경선 1위로 이변을 일으키면서 노풍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홍풍을 좀 일으켜보고자 저렇게 방명록을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게 결국에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야홍은 이재명 당선을 바라는 여권 지지층, 그러니까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걸 요구하는 여권 지지층의 홍라땡이다. 홍준표가 나오면 땡큐다. 그러니까 이게 여당 지지자들 측에서 계속 짜고 있는 프레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야당이 필패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홍준표 후보 이미 17년 대선 때 한번 나와서 패배를 했고 또 뭐 이른바 꼰대, 막말 이미지가 여전히 있고 또 극보수적인 성향의 정책 뭐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확정력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야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홍라땡, 어대명, 무야홍 정말 무슨 줄임말 잔치인 것 같기도 한데 정말 홍 후보가 추석 전후로 해서 골든크로스를 이뤄낼지 아니면 윤 후보가 수성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후보가 또 급부상할지는 시간이 그래도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도 좀 관심거리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썰 주제 바로 볼까요? 자, 두 번째 주제도 바로 보겠습니다. 너는 그냥 왁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병! 이병! 너 DP 해라. 너도나도 정주행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넷플릭스 드라마라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DP라는 드라마인데 탈영병을 체포하는 드라마. 안 보셨어요? 예, 전 아직 어떻게 안 보실 수 있어요? 요즘 장안의 화제고 정말 밥 사주고 싶은 정혜인 배우도 나오고 구교환 씨도 나오고 전 정말 너무 몰입해서 보고 있어요. 아, 정말 국군 장병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구나 이런 게 막 느껴지면서 동생도 거의 막 PTSD 온다고. 저는 그 뉴스 썰기 고민하느라고 보질 못했고요. 참고로 정혜인 씨가 나오는 JTBC의 설광화 올해 연말께 방송이 될 테니 그건 꼭 보겠습니다. 뭐 앞으로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왜 이 남의
드라마를 가지고 나왔냐면요. 네네. 지금 이 DP라는 드라마가 군대 내 가혹행위, 구타 같은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보여줘서 지금 맞아요. 젊은 층 사이에, MZ세대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비역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고.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 재빠르게 이 이슈를 캐치하는 거죠. 자, 이재명 후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정 마치고 단숨에 6편을 다 봤는데 정신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묵인돼 왔던 저 가혹행위의 적폐 중에 적폐다. 반드시 뿌리 뽑겠다 얘기를 했고요. 자, 홍라땡이 아니라 무야홍이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 픽션이지만 군대 내 가혹행위가 아직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자,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가 한 우리 젊은이들 그런 일이 당한다는 건 참 가슴 아프다고 하면서 모병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시간 전에 유승민 후보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홍 후보가 드라마 한 편 보고 모병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 이건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또 그 이슈 논쟁들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픽션이라고 하는데 고증이 정말 잘 된 드라마라고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자도 어쨌든 군복무를 강원도 뭐 부대에서 최전방 GOP에서 했다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 놓으셨네요. 당시 구타 등 이제 가혹행위 같은 걸 좀 겪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제가 참고로 군복무한 거는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까마득한 옛날이죠. 그러니까 암암리에 존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드라마의 배경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맞아요. 그 배경이 웹툰인데요. 자, 당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가혹행위 같은 게 좀 잇따랐고요. 그 유명한 사건이었죠.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반향이 충격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는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 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 환경으로 현재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사를 봤더니 이 드라마가 너무 화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니까 국방부에서 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드라마는 어쨌든 과거 사례를 극화한 거기 때문에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국방부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 국방부 대변인 얘기는 자, 현재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런 사례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바뀌어 간다. 노력 중이다. 다시 얘기하면 분명히 존재는 한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실제로 올해 5월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자, 지난해 군대 내 성폭력이나 인권 침해 같은 게 모두 증가했고 구타도 증가했다. 뭐 이런 자료가 있고요. 뭐 큰 뉴스가 됐지만 올해도 공군, 해군 여기서 다 여중사가 성폭력 당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 구타 및 가혹행위 이런 군대 내 인권 유린 문제 뭐 이런 부조리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번 계기로 군대에 남아있을지 모를 가혹행위, 구타 이런 일체 폭력행위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통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대사가 거기에 나오거든요. 정말 저도 바뀔지. 6.25 때 수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뀔지 정말 그 척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성대의 뉴스 썰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네. 그거 괜찮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예, 두 번째 연끌 인터뷰 시간인데요. 정치권의 여러모로 중요한 달이죠. 여야 모두 경선이 진행 중이고요. 또 굵직한 현안도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 이슈부터 대선 의제까지 여러 걸 살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앞자리가 비었고 원래 인터뷰도 여기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토론도 여기서 합니다. 토크도 여기서 하고. 이준석 대표를 모셔오십시오. 예. 원래 제가 처음에 기획을 했던 건데 일단 다른 채널에서 먼저 하셨지만 조만간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이준석 대표도 강력 희망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 여야 정당의 대표가 여러 가지 이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알려주는 것은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왜 싸우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돼서 여야가 그렇습니다. 맨날 싸우지만 않고 국민들 앞에 이준석 대표님은 하시고 싶어 하는데 주위에서 좀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저랑 얘기했을 때 상당히 하고 싶어 했거든요. 조만간 아무래도 추석 전에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태 관성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야는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여야가 신사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부에서 싫어합니까?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사실 언론중재법 토론이 무산돼서 좀 네.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취임 4개월 넉 달째입니다. 네. 이거는 내가 만족하고 이거는 조금 아쉽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핵심은 우리 민주당이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참패한 이후에 정권 교체가 되는 거 아니냐 상당히 낙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체제에 들어와서 넉 달 지나고 나니까 해볼만 하네. 이길 수 있겠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아쉬운 점은 빨리 코로나 백신 이게 집단 면역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러나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부동산 문제는 공급이 대폭 확대되어야 되는데 부동산 공급은 아시다시피 아무리 빨리 해도 4, 5년이 걸려요. 시간상 바로 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사전 청약 등을 통해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3기 신도시 일부 택지지구 거기에 사전 청약분이 나왔었죠. 오늘은 제 누구나 집 프로젝트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LH 투기 의혹 사태 이후에 4.7 재보궐선거까지 집권 여당의 내로남불이 강조되면서 이제 민주당 시대는 간 거 아니야? 사실 서울시장을 큰 표차로 졌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많이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바뀐 것 같습니까? 아까 성과로 만족하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당이 아무래도 저나 이준석 대표님이나 둘 다 좀 비주류에서 당 대표가 된 거잖아요. 둘 다 과연 당을 이 주류들을 설득해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데 지금 많은 평가가 민주당이 급속히 안정되고 있다. 그리고 최고위원 간의 불협화음도 잘 이렇게 통합시켜서 가고 있고요. 많은 의원님들도 이 송영길 체제를 수용하고 뒷받침해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당시 이른바 친문 후보로 나왔던 홍영표 후보가 표차가 거의 없어서 안정적으로 과연 끌 수 있겠냐라고 했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내부에 또 바깥에서도 그런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뒤에 또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에 약간 이렇게 하고요. 굵직한 현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이른바 윤석열 후보 측근의 지난해 4월 청부 고발 의혹에 대해서 고발장을 보면 고발장이 이제 조금 전에 뉴스버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고발장을 보면 일반인이 썼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썼다는 거죠? 법률 전문가가 쓴 거라고 봐야죠. 저도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보면 이 고발 취지나 쭉 첨부 서류까지 체계가 딱 잡혀 있는 것은 전문가가 쓴 것이고요. 그 내용도 아주 고도로 이렇게 이 검사들이 보통 공소장 쓸 때 피고인에 대해서 아주 범죄의 선입견을 갖도록 판사를 유도하는 글이거든요. 공소장이라는 것이. 아주 그렇게 잘 그들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써 있고 그 내용도 윤석열 후보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한 글 내용입니다. 본인의 변론과 장모 부인도 전부 아무 죄가 없다라고 단정해서 쓴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손준성 검사라는 분의 수사정보기획관인데 옛날에 최순실 사건 때 우병우 씨가 했던 자리가 바로 범죄정보기획관입니다. 이것은 검찰총장의 오른팔, 눈과 귀가 되는 거의 대리인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검찰총장의 의사와 분리돼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자기 검사 동기인 김웅 검사 출신 정치인 작년 4월 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송파에서 출마한 이분에게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후보죠. 그렇죠. 근데 김웅이 그걸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부인하지 않고 있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 뉴스버스에 의해서 오늘 한겨레 신문에 의해서 사실이 밝혀진 거 아닙니까? 실제로 텔레그램에 손준성이라고 이름이 써져 있는 것이 문서 전달된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사실관계가 나왔으면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공소장의 공소장이 아니라 고발장의 일부 내용을 보니까 뭐하려고 마음먹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도 공소장을 여러 번 보다 보면 검찰 공소장에 뭐하려고 마음먹음 피의자들이 이제 그런 표현들이 좀씩 나오죠. 그런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나왔던 윤석열 캠프의 이제 반박문인데요. 네. 이 내용에 보면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 점. 이건 일단 검증이 안 된 손준성 검사의 주장이고요. 이 점과 김웅 의원이 이 워딩에 따라서 이게 김웅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안 작성자는 자신이라고 언급한 것을 볼 때 만약 이대로라면 손준성 검사가 관여됐을 가능성은 뭐 있다고 치더라도 윤 후보가 관여 안 됐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일단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든 안 했든 간에 예. 손준성 검사가 이 고발장 내용을 김웅에게 전달한 거 아닙니까? 예. 김웅은 당직자를 통해서 정점식 법률지원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죠. 그러면 지금 손준성 검사도 자신이 작성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전달 안 했다고 확실하게 법정에 나와서 국회 법사위 증언석에 나와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위증죄가 될지 안 될지 예. 판단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둘은 검사 동기 아닙니까? 예, 연수원 동기죠. 그들이 공모 공동 정범이라고 봅니다. 누가 했든 간에. 공범이라는 것은 부분 실행 전체 책임입니다. 다 자기가 안 했더라도 같이 합의해서 역할 분담을 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윤석열 후보가 지시를 했냐 안 했냐는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후적으로라도 보고 안 됐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판례에서 승계적 공모 공동 정범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이 세 사람이 공모 공동 정범에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승계적 만약에 정말 보고를 안 받았어도 처음부터 지시 안 했더라도 사전 중간 일의 진행 과정에서 보고를 받아서 같이 동의했다면 공동 정범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보고가 안 됐었다면요. 물론 정황상 그럴 리가 없다라고 지금 대표님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제 그 수사를 거기에 대한 건 정황이니까요. 그래서 수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빨리 그래서 저는 오늘 박범계 장관께서 법사위에 나와 지금 법사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예. 제가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이거는 감찰 사건이 아니라 피의 사건으로 전환해서 빨리 수사해라. 빨리 손준성 검사의 핸드폰 압수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핸드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죠. 지난번에 검찰 누굽니까? 뭐였죠? 백 수사관 말씀이신가요? 아니 무슨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봉현인가 뭐. 라임 사태 예. 때 술 접대 받았던 전 현직 검사 4분이 수사를 받았는데 4명이 다 핸드폰을 깨지고 잃어버리고 다 교체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자신들이 수사관이니까 더 잘 알죠.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해서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또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깨졌다 그러면 범인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왜 하필 또 그 튼튼한 핸드폰이 깨지든지 없어지든지 그렇습니다. 또는 한강에 가든지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황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보고 안 됐을 리가 없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받아 판사들의 사적인 정보를 수립했던 바로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더욱더 의심이 가는 거죠. 오늘 김경진 그 윤석열 캠프의 특보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그 앞서 말씀하신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한동수 감찰부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다 압수수색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컴퓨터 있었으면 이런 자료가 나왔지 않았겠냐. 그게 이제 작년 4월 훨씬 이후기 때문에 그때 압수수색이 없었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가 개입됐을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빨리 그래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개인 PC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노트북도 있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부 보도에 따라 제기가 됐습니다. 2004년에 제주도에 약 600평 정도 이제 농지를 부친이 사서 농사를 안 지은 거거든요. 여권 일각에서는 이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치적 책임이지 뭐 법률적 책임이야 되겠습니까? 예, 본인의 일이 아닌데. 근데 단지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예.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실태를 전수조사시키고 또 농지법 의혹이 있는 분들을 탈당까지 권유할 입장이라면 본인의 부동산, 본인의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은 점검을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출마할 때 자기 당의 서류를 다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준석 대표라면 부동산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아버지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요. 혹시 아버지 어디 농지 같은 거 있습니까? 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부터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따로 뭐 과하다기보다는 이제 법적인 책임을 지거나 그럴 일은 아니다는 말씀이신 거죠. 법률적으로야 농지법 위반은 그렇죠.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죠. 근데 정치적인 이제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윤희숙 의원도 일단 KDI 재직 당시에 그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윤희숙 의원은 이준석 대표님과는 사안이 다르죠. 아, 다릅니다. 이거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예. 뭐 사후에 알았든지 어떤지 간에. 그러나 윤희숙 같은 경우는 KDI 근무하는 바로 그 옆 지역에서 예. 농지가 구입된 거기 때문에 개발 정보를 이용했냐 안 했냐 그래서 지금 고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사안이 훨씬 더 중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만약에 당시 KDI가 뭐 예타를 관리하니까요. 예타나 이런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냥 직계 존속인 부친의 농지법 위반만 있으면 역시 정치적 책임 정도만 지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 국회의원을 나는 사퇴한다는 게 너무나 과잉 행동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더구나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국민들에 대한 자기를 선출에 대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예. 아니, 자기가 잘못이 없고 부친이 한 일이고 자기도 몰랐는데 왜 사표를 냅니까? 예. 정치적 책임. 그리고 당에서도 탈당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저분한테는 누가 보더라도 과잉 행동이어서 다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윤희숙 의원은 염치를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 염치라는 것은 저도 정치를 해보지만 수많은 화살과 비난을 감수하고 합니다. 제 핸드폰에 문자 폭탄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얼음통에 집어넣을 때도 있을 정도로 욕을 먹으면서 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그러한 개인의 체면 자존심이 아니라 정말 국민과 국가에 대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개인의 체면 따지고 그러면 이게 정치 못해요. 늘 사실 어떤 정치적 액션은 이해관계자가 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예. 핸드폰은 방수 얼음에 넣을 정도면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권익위 부동산 조사 결과 당시에 이제 탈당 권유를 했는데 아무도 탈당을 안 했어요. 비례대표만 이제 제명이 돼서 아닙니다.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고요. 5분이 탈당계를 냈고 또 2분엔 그 양이원영, 윤미향 두 의원님은 저희가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야당은 지금 말만 했지 제명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5분은 탈당을 냈고 또 저렇게 화면까지 보여줄 정도로 얼마나 지금 뒤에 저거 보여준 거죠. 심하네 저거는. 아 그렇습니까? 보일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야당 후보들은 제대로 지금 보여주지도 않잖아요. 우리 당 의원님들은 얼마나 많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인 비판에 직면했습니까? 이것을 감수할 정도의 큰 정치적인 대가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럼 왜 탈당계를 수리를 안 했느냐? 저도 수리했는지 알았는데 사무총장한테 물어봤더니 5분이 탈당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 수용하면 너무 당의 명령을 지킨 사람만 불이익이 되는 면이 있다. 불공정하다. 그래서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5분을 계속 설득하던 과정에 2달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일부 한 4분 정도가 지금 무혐의 판결이 난 거죠. 경찰에서 이제 무혐의가 그렇습니다. 나서.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좀 처리해달라고 경찰 측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이슈가 됐던 언론중재법 관련돼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제일 적극적이다. 찬성할 그 언론중재법 통과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저는 언론의 자유를 적극 지지하고 이렇게 건강한 언론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절대 저는 언론 재갈물리기법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언론중재법이 새로 만든 법이 아니라 현재도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기사로 쓰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논리는 새로 무슨 벌금 요건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법인데 단지 달라진 것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늘릴 수 있다라는 조항, 소위 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들어갔는데 그럼 이게 왜 들어갔느냐? 보통 우리가 이 평균을 보니까 이런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침해를 당한 우리 국민들이 소송을 했을 때 보통 2, 3년이 걸리는데 평균 한 50%가 500만 원밖에 손해배상을 못 받아요. 변호사비도 안 나와요. 2년 동안 택시비도 안 나옵니다. 간첩 유성 사건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는데 1,000만 원인가 받았어요. 고종석 사건 나주에 그 성폭행 피해를 당했던 우리 여자아이의 그 범인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해서 아주 허위 사실 보도가 돼서 얼마나 상처를 받은 겁니까? 이분들도 한 1,000만 원인가 밖에 못 받았어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이른바 윤석열 후보의 측근에 뉴스버스가 보도했는데 이것도 사실 뭐가 진실인지 모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누구든 이걸 지금 다 징벌적 배상죄로 소송을 걸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법이 시행 중이라면. 기각되죠? 안 되죠. 아니, 지금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명예훼손인 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인 거고 법이 통과된 다음이면 이제 징벌적 배상이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크죠. 그렇죠. 5배인데 대신 그래서 저희들이 요건을 엄격하게 고의 중과실, 경과실은 빼고 중과실의 경우에 한정됐고 이러한 20만에 달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주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고 대기업 간부들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같은 분은 현직이 아니긴 하지만 윤석열이나 뭐 조국 전 장관이나 우리 뭐 대통령께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병우, 최순실 이런 분들은 퍼블릭 피거스, 그래서 공적 인물 이론이라는 게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 확고한 판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 인물인 경우는 사생활 침해를 감수를 해야 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하거나 진실로 믿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면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조 아니어도요. 5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언론중재법 관련돼서는 나중에 이준석 대표와 같이 한번 꼭 좀 자리를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9월 중순쯤에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벌써 끝났습니까?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25분, 이제 잠시 후 뉴스룸이 방송되는데요.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LH가 기숙사형 청년 임대주택을 놓고 대출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싼 월세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기숙사로 해놔서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가 실수였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애꿎은 청년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추적보도 훅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1군 발암물질인 성면이 깨지고 삭은 채 방치된 현장을 뉴스룸에서 취재했습니다. 50년이 넘은 성면 지붕 아래에서 영업 중인 전통시장도 있었는데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성면이 이렇게까지 방치되어 왔던 이유, 잠시 후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